나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노년을 맞이한 지금 내 손에 남은 건 희미한 관절 통증과 허리 구부정한 노구뿐이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터를 오갔다. 구두 굽이 닳아 바닥이 보이고도 갈아 신을 여유가 없어서 신발 바닥에 구멍이 난 채 비 오면 물이 스며드는 걸 느끼면서까지도 일터로 향했다. 남편의 손등은 마른 가지처럼 갈라지고 굳은 살이 돌처럼 박여 있었고 얼굴은 햇볕과 피로에 절어 주름이 깊게 패였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자신보다 가족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남편은 부모님을 끝까지 부양했고 자식 셋을 먹이고 공부시키느라 허리가 휘었다. 그리고 결국 평생 자신을 혹사시켰던 그 몸은 더는 버티지 못했다. 폐암 말기라는 진단. 그 말을 들은 날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병원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붙잡지 않으며 쓰러질 것 같았다. 남편은 치료를 받는 내내 고통 속에서 살았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마치 배 속 깊은 곳에서 깨진 유리 조각이 살을 긁어내는 듯한 통증이 번졌다고 했다. 기침을 할 때면 온몸이 경련하며 뼈가 부서지는 것 같다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 속에서 사지가 떨렸다. 피를 토한 날엔 얼굴이 회백색으로 질려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만 흘렸다. 밤이면 그는 통증 때문에 단 한순간도 편히 누워 자지 못했다. 식은땀으로 이불이 흥건히 젖었고 진통제를 맞고도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몸부림쳤다. 가족들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날 남편은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까지도 숨을 들이킬 때마다 폐가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괴로움 속에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비명이라기보다 절규였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지만 결국 허탈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뻔했다. 장례식 이후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다. 나는 남편 장례식장에서 몇 년간 병간호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다는 것만이 내 위안이었다. 그런데 장례식 마지막 날 첫째 며느리는 조문객들이 슬픔 속에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을 때에도 무표정한 얼굴로 내게 시선을 한 번 주지 않았다. 마치 남의 일처럼, 아니 오히려 남편의 죽음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리고 남편의 시신이 화장장으로 떠나고 모두가 돌아간 저녁, 첫째 며느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내 앞에 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셔야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었다.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첫째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시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모든 재산은 제 이름으로 정리됐습니다. 10억 이상이고 법적으로 제 것이에요. 어머님이 이 집에 계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내 친아들, 내 피부치라 믿었던 첫째 아들이 덧붙였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은 칼날보다 차가웠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가시지 않았는데 나는 바로 그날 집에서 쫓겨났다. 쪽방살이. 나는 단 하루 만에 월세 30만 원짜리 비좁은 달동네 쪽방으로 짐을 옮겼다. 곰팡이가 벽을 뒤덮은 방은 겨울에는 한기가 뼛속 깊이 파고들었고 여름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다. 화장실도 공동이라 누군가 사용하고 나면 악취가 코를 찔렀다. 냉장고도 작고 낡아 음식도 제대로 보관할 수 없어 1,000원짜리 도시락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나는 벽을 바라보다 울었다.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돌아온 게 이거란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거래하던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고인께서 사모님 명의로 등록해둔 자산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말했다. 무슨 자산이요? 재산은 첫째 며느리가 다 가져갔는데요.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사모님 명의로 된 40억 상당의 상가, 건물과 현금이 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떨어지는 듯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만을 위해 10억을 남겨둔 것이다. 나는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했다. 여보, 내가 미안해요. 당신은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었네요.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버렸다. 명절에도 전화를 하며 바쁘다며 끊었고 찾아가며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반면 셋째 아들은 달려왔다. 어머니, 왜 이런 곳에서 지내세요? 제가 못난 놈입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셋째 며느리도 따뜻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는 못 해드려도 같이 지내요. 나는 울음이 터졌다. 너희가 내 진짜 자식이다. 그리고 나는 결정했다. 40억 전부를 셋째에게 주기로.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했다. 며칠 뒤 이 소식이 첫째 귀에 들어갔다. 40억, 그 돈을 셋째한테 준다고. 첫째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무릎까지 꿇고 울며 빌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말했다. 너희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버렸다. 더는 내 가족이 아니다. 첫째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날뛰었다. 왜 셋째만, 우리도 권리가 있어. 그러자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권리는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만 생긴다. 그리고 등을 돌렸다. 끝나지 않는 후회. 첫째 부부는 그날 이후로도 찾아와 애원하고 협박하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그때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다면. 잠들려 할 때마다 그 순간이 떠오르고 잠에서 깨며 다시 죄책감이 목을 죄었다. 반면 나는 셋째와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냈다. 나는 깨달았다.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다. 끝까지 함께한 이들이 진짜 가족이다. 그리고 남편이 지켜준 또 다른 진실. 사랑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첫째 며느리는 남편이 남긴 10억을 손에 넣자마자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 마치 자신이 이 집안의 주인인 양턱을 치켜들고 말했다. 이 돈만 잘 굴리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 나 이제 가난은 지긋지긋해. 첫째 아들도 어머니를 내쫓고 난 뒤 마음 한켠이 찝찝했지만 눈앞에 돈 10억이 죄책감까지도 덮어버렸다. 그들은 곧장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 평생 모은 돈과 대출 그리고 집을 팔았다. 그리고 받았던 10억까지 보탰다. 대리석 바닥, 통유리창,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 이사 첫날 며느리는 와인잔을 들고 식탁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말했다. 봐요, 오빠. 어머님이랑 살았으면 이런 집에 언제 와보겠어요? 그 한마디가 이 부부가 앞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고하는 말이었다. 고급 외제차를 뽑고 명품 가방과 시계를 사 모으고 자녀들 학원도 비싼 곳 좋은 곳이라는 기준으로만 골랐다. SNS에는 매일같이 고급 레스토랑, 명품 쇼핑, 호텔 스테이 사진이 올라갔다. 하지만 그 돈은 절대 영원하지 않았다. 문제는 며느리의 욕심이었다. 지금 주식, 코인, 상가 투자 안 하면 다 보래. 남들 다 벌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 거예요? 처음엔 첫째 아들도 걱정했다. 좀 신중하게 하자. 이 돈 쉽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부릅떴다. 쉽게 생긴 돈, 그럼 그 돈 받으려고 제가 얼마나 머리 굴렸는지 알아요? 시아버님한테 잘 보이려고 어머님 눈치도 보고 다 계산해서 움직인 거라고요. 그 말에 첫째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흐름에 맡겼다. 그들은 무리한 대출까지 끌어다가 부동산, 상가, 주식, 코인에 손을 댔다. 처음엔 운 좋게 수익이 났다. 봐요, 내가 한다 그랬지. 이래서 머리 좋은 며느리 둔 집은 굶어 죽을 일이 없다니까. 하지만 상승장은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거실 소파에 앉은 며느리가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비명을 질렀다.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떨어져? 말도 안 돼. 어제까지만 해도 플러스였는데. 빨간색이었던 그래프들이 하나둘 파란색으로 뒤덮이더니 손실률 35%. 첫째 아들도 컴퓨터 모니터를 붙잡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잠깐 빠지는 거겠지. 다시 오를 거야, 버티자. 손절은 바보들이 하는 거야. 그러나 며칠 후 손실은 반토막을 넘었다. 수억이 증발하듯 사라졌다. 그때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출이자 다음 달부터 어떻게 낼 건데요?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인생이 뒤집히는 사건이라는 걸. 은행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공손했다. 고객님, 이자 납입일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납부 가능하실까요? 하지만 몇 번 미루고 나니 목소리가 서늘해졌다. 더 이상 연체가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집을 찾아와 서류를 내밀었다. 경고 차원입니다. 이대로 가면 담보 설정된 자산 경매 들어갑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안 돼요. 안 돼. 이 집은 내 인생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돈 앞에서는 체면도 소용없었다. 아이들 학원비, 카드값, 생활비까지 감당이 안 되자 카드로 마이너스 통장, 사채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SNS에 자랑하던 게시글들은 하나둘 삭제됐다. 친구들에게 전화가 오며 일부러 받지 않았다. 쟤 요즘 왜 이렇게 잠잠해졌대? 남편 회사도 불안하다더라. 어머, 그 명품 사진들 다 보여주던 결국 소문은 순식간이었다. 잘 나가던 부자 집 며느리에서 어디서 무슨 일 터졌다는 수상한 집안으로.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다. 명문 학원, 해외 캠프, 각종 체험 학습. 돈을 아끼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학원 두 곳을 끊고 과외도 중단했다. 아이들은 울었다. 왜 나만 학원 그만둬야 해?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우리 집 망했어?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은근히 물었다. 너네 집 이사 간다며? 진짜야? 아파트 팔렸다던데. 아이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고 성적은 곤두박질치고 집안엔 매일같이 싸움 소리만 울려 퍼졌다. 당신이 투자하자고 했잖아. 나만 탓하지 마요. 오빠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땐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어. 그럼 어머님 내쫓지 말았어야지. 그 돈 우리 인생 다 망친 거잖아요. 결국 그들이 쫓아낸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미래였다. 40억이 셋째에게 간다는 소문이 돌자 그들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다 잃게 생겼어요. 첫째 며느리는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머리를 박고 울었다. 무릎은 이미 피가 나고 있었지만 그 사실조차 느끼지 못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제발 우리 애들도 생각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단단했다. 나도 쫓겨나듯 집에서 나와 달동네 쪽방에서 얼어 죽을 뻔했었다. 그때 너희는 한 번이라도 찾아왔니? 내가 나를 쫓아낼 때 법이 어떻고 권리가 어떻고 떠들어댔지. 이제 똑같이 돌려줄게. 법적으로 너희한테 줄 건 없다. 어머니가 냉정하게 선을 긋자 며느리는 점점 이성을 잃어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40억을 다 셋째한테 준다고요? 나도 10년 넘게 이 집에 시집 와서 고생했는데 내 몫은요? 시집살이한 값은요? 그녀는 어머니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소리쳤고 집 안에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셋째 아들이 나섰다. 형수님, 그만하세요. 더 소란 피우시며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러자 첫째 며느리는 셋째를 노려보며 악을 썼다. 내가 어머니 부추긴 거지?
내가 우리 목 뺏으려고 꼼수 부린 거잖아. 가난하게 살다가 한 방에 인생 역전할 기회가 생기니까 눈 돌아간 거지. 셋째는 담담하게 말했다. 형수님, 전 어머니께 재산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다만 형님들처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에 첫째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나도 어머님 모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땐 내가 바보였다고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그러나 어머니는 단호했다. 너희는 기회를 이미 받았었다. 그리고 스스로 걷어찼다. 결국 첫째 부부는 어머니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 후로 일이 더 꼬였다. 투자 실패로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남편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 첫째 아들은 퇴직 대상자가 되었다. 며느리가 믿고 맡겼던 지인이 투자금을 들고 도망을 가버렸다. 남은 건 빚 그리고 서로를 향한 증오뿐이었다. 좁고 허름한 전세방으로 이사하는 날 층간소음이 심하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그 집은 한때 어머니를 몰아냈던 그 달동네 쪽방을 떠올리게 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다. 우리 예전에 어머님 쫓아내고 나선 어머님 이런 기분이었겠지. 첫째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손에 쥔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안에는 아직 태그도 떼지 않은 채 박스에 잠들어 있던 명품 가방이 있었다. 이거라도 팔아야지, 이자라도 막아야 하니까. 그 순간 며느리는 비참함에 온몸이 떨렸다. 내가 뭘 위해 그랬을까? 돈 때문에 어머니를 버리고, 돈 때문에 남편을 부추기고, 돈 때문에 내 인생도 팔아버렸는데 이제는 누구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을 부른다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 그 집 욕심 부리다 다 잃은 집이잖아. 첫째 아들은 밤마다 잠에서 깼다. 꿈속에서 장례식장. 어머니를 향해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때 어머니의 얼굴. 말없이 굳어있던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줄 알았다면 과연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한편 어머니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 앞에서 셋째 가족과 함께 앉아 웃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갈비찜 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 또 해왔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좋아졌대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웃는 셋째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남편이 남긴 40억보다 더 큰 행복을 느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어도 그들이 보여준 진심과 효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 반면 첫째 부부에게 남은 건 후회, 빚,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이렇게 중얼거리며 살았다. 그때 어머니를 쫓아내지만 않았더라면. 하지만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후회가 되어버렸다.